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짜 하루는 오전 5시에 시작하고 제 두 번째 일과가 오후 2시에 시작한다고 해야겠네요. 새벽에 일어나서는 집안일을 합니다.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면 오전 시간은 금세 훅 가버립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빨래 좀 해서 널면 금방 점심시간이 되고 대충 혼자 점심 먹고는 바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오후 2시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하지만 퇴근이 밤 10시가 넘기 때문에 사실 하루 3교대로 사는 기분이기는 해요. 저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격리지만 소위 진상 학부모가 오면 달래는 역할도 해야 하고 335 모여서 수업에 안 들어가고 노는 아이들이 있으면 타일러서 수업에 들여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학원비 미납을 하는 학부모에게 입금 요청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환불 요청을 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제 일입니다. 그리고 입시학원의 특성상 늘 날이 서 있고 예민한 선생님들의 신경질을 받아내는 것도 어쩌다 보니 제 일이 되었죠.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게 된 것도 벌써 13년째입니다. 처음 2, 3년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 또래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나는 여기서 대학도 못 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고 좌절스러웠지만 계속 스스로를 다스리며 일을 했습니다. 첫 해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대형 입시학원이다 보니 재수생반도 있는데 거기서 동창들 며칠 만났거든요. 네가 왜 여기서 일해? 뭐야, 대학 가자마자 아르바이트야? 야, 너도 진짜 독하다. 공부 잘하던 애는 아르바이트도 학원에서 하냐? 와, 내가 너였으면 대학 가서 1년은 책도 안 들여다보고 놀았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저는 동창들의 부러움 반, 비아냥 반이 섞인 그 말에 그냥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 없이 웃기만 하니 그 아이들은 저를 잘난 척하고 거만한 사람으로 보고 더 이상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혼자 털어놓을 수 없는 속을 푸는 길은 딱 하나. 퇴근하고 1층에 있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책 속에는 제가 누리지 못한 모든 삶이 있었고 저는 그 삶을 대리체험하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절대 흐를 것 같지 않았던 힘든 2, 3년이 지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버리더라고요. 저의 20대는 오롯이 그 입시학원에서 흘러갔고 제 나이 30 되던 해에 처음으로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삶이 너무 서럽고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를 또 일으킨 건 역시나 책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다양하고 그 다양함 속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키우는 내면의 힘이라는 걸 책에서 계속 배웠거든요. 기댈 곳에 책뿐이다 보니 점점 더 1층 카페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퇴근 후 내내 책을 읽다가 가게 닫는다는 소리에 일어난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제게 어느 날 말을 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그 카페의 단골이었는데 수년 동안 제가 집중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 있다니라는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그저 돌파구 없는 삶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몰두했던 것뿐이었는데 그게 남편 눈에는 좋게만 보였다니 그것 또한 삶의 아이러니죠. 남편은 은근하게 하지만 지치지 않고 제게 구애를 했습니다. 삶이 팍팍해서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던 제게 남편의 구애는 신기하면서도 불편하고 불편하면서도 설레는 묘한 것이었죠.
아무리 저를 찔러봐도 제가 미동도 없으니 남편이 취한 작전은 바로 공부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저한테 같이 스터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일 텐데 제가 그 사람과 무슨 스터디를 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을 많이 못 읽는다며 자기한테 책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겠다나요? 그건 좀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한두 시간씩 저는 그 사람에게서 이것저것 배우고 그 사람은 제게서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이 들어 결혼까지 했죠. 물론 결혼까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2년간 했는데 결혼을 하자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제가 일하는 학원의 원장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원장님이 노해서 학원에서 날 쫓아내면 나 뭐 먹고 사나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 당신 괜찮은 사람이라고. 진지하게 만날 거 아니면 애시당초 상처 주지 않게 만나지도 말라고 엄포 놓은 것도 아버지신걸. 우리 아버지 당신보다도 당신 걱정을 더 많이 하셨다고. 혹시 나랑 우리 아버지 관계 미리 알면 당신 일하는데 신경 쓰고 불편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버지야. 사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원장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아들과 사귀는 것까지 용인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새삼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비록 지방대를 재수로 들어가 간신히 졸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교육자 집안의 사모님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었습니다. 딱 제가 인사를 가자 첫 마디가 이거였거든요. 남사스러워서 진짜 우리 같은 교육자 집안에 고졸 며느리라니. 조상님들이 한탄하시겠어. 어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끼리끼리 논다고 했어. 결혼은 일륜지대사 집안을 왜 보겠니? 너 까놓고 말해서 네가 애를 낳아 학교를 보냈는데 애들끼리 지 엄마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 말 안 하겠니? 그럴 때 우리 엄마 어디 출신이다 말할 수 있는 건덕지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냐. 엄마, 무슨 애들이 자기 엄마 학교 얘기를 해. 진짜 오버해서 그러지 좀 마세요. 아니,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왜 혼자 못 가고? 부모가 안 보내줬음. 지라도 알바하고 공부해서 야간이라도 갔어야지. 저건 게으른 거야. 아니면 자기 인생에 별 관심이 없든가. 어머님, 속상하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건 아니고 사정이 있었어요. 어이구, 사정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딨니? 신문에 보면 단칸 새방에서 과외 한 번 안 하고 남들이 버린 문제집 주워다가 공부해서 대학 간 사람들 천지 삐까리더만. 어휴. 처음 만남에서부터 대놓고 불평불만을 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사실 그 마음도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동생,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며 맹모 삼천지교를 손수 행했다고 하시는 분이니 명문대 출신 큰아들의 짝으로 제가 탐탁치 않으셨겠죠. 하지만 저도 진짜 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사정이 절실해서 더 중요한 살아남기를 택한 것뿐이었죠. 학교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해도 사실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으니 시어머니의 불만은 다른 조건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가난이었어요. 아니,
얘 아빠가 그렇게 박하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너 학원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며? 어째 모은 돈이 꼴랑 2천이니? 사치하니? 주제 넘게 명품 사고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몇 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 많이 편찮으셨어서. 아휴, 박복한 것 며느리로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댈 구석이 없었니? 혼자 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었어? 네, 친척도 없고 아버지는 너무 어렸을 때 떨어져서 기억이 안 나고 엄마가 진짜 약하셔서.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던데. 저 박복한 거 들어와서 내 아들 팔자까지 막을까 봐 그게 겁나네. 그래서 그 엄마 뒤치다꺼리 하느라 지금 그 돈밖에 못 모은 거야? 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가시처럼 아프고 날카로웠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하면서 배운 가장 큰 태도 중 하나는 역지사지거든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조석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진짜 말이 많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진심이 된다는 거였죠. 즉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비 오는 날도 맑은 날도 걱정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로 두 마음 다 진심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번듯한 부잣집 며느리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나타나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니 속상하시겠죠. 제가 엄마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그냥 들어드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학생들 부모님이 쏟아내는 폭언도 들어 넘기는데 제 남편이 될 사람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못 들어드릴 일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죄인처럼 그냥 듣고 넘기고 죄송하다고 하니 그것도 꼴보기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하긴 제가 뭘 해도 싫으시겠죠. 결국 마지막에는 저를 남편 집안과 재산 때문에 몸던져 꼬신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제 스스로도 참기 힘들고 돌아가신 제 엄마한테도 미안한 말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박을 좀 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어머니 아들을 욕되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진 일도 없지만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거기 넘어간 건 어머니 아들이니까요. 그러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남편 마음 편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주 배운 거 없는 게 변명 안 하는 박사 졸업생 같이 하는구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사실 저를 받아들이셨다기보다는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시아버지의 단호함을 이기지 못하신 거죠. 시어머니가 제게 막말을 하거나 구박을 할 때마다 남편은 아무래도 엄마니까 좀 유순하게 달래고 비껴나가며 저를 보호했다면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의 정도를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속 저를 구박하자 결국 시아버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일단 우리 식구 되기로 하네. 야, 내 식구라고. 내 식구한테 험한 말하는 거 나는 못 봐줘. 당신이라고 해도 내가 용서 안 할 거니까 세기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엄한 시아버지를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애매하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 제 속을 뒤집곤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였죠.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절 뒤집는다면 학원에서 저를 뒤집는 건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큰아들, 제 남편이 명문대 나와 좋은 회사 다니는 엘리트의 전형이라면
시동생은 그런 형보다 많이 못한 아우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더 치켜세우며 자존감을 세워주는 바람에 능력도 없는데 성격도 아나 무인인 그런 사람으로 자란 전형적인 헛똑똑이죠. 재수의 삼수까지 해서 지방대 수학과를 간신히 졸업하고 지금 다른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어디 가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사실 학원 강사는 수업 한 타임만 잘해도 금세 소문이 나서 한 달만 지나도 그 일대에 그 선생님 어떻더라 라는 얘기가 쫙 돕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도 그 소문이 흘러들어오고요. 세상에서 제일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는 게 학부모인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은 아무리 상담하는 사람이 권해도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동생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수업을 못해서 학생이 없다고는 생각 않고 그저 상담실이 제대로 학생을 배치하지 않아서 학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핑계쟁이인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이 입시학원은 딱 국어, 영어 두 과목만 전문으로 합니다. 수학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이 학원으로 와서 빌붙으려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시동생 아니어도 저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선생님 충분히 많거든요. 그중 꽤 인기 있는 여자 영어 선생님 하나는 진짜 얼굴 보면 심장이 쪼일 정도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른 학원으로 옮겼지만 그 선생님이 있던 3년은 제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대체 나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게 유치하고 과격하게 저를 괴롭혔거든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당황해서 계속 달그락거리는데 밖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학원 화장실 문이 안에도 잠그는 장치가 있지만 겉에도 걸고리로 걸어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초반에 공사하면서 문 앞뒤로 바꿔 시공했다가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글쎄 그걸 훅 잠근 겁니다. 제가 열어달라고 했더니 글쎄 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혼자 스스로 다 잘하는 분이잖아요. 김쌤도 박쌤도 영미 씨는 못하는 게 없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던데. 어디 한번 혼자 나와봐요. 아니, 유치하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읍스, 유치하다고요? 뭐, of course,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난 진짜 자기가 꼴 보기 싫어. 잘난 척 오지게 하면서 오만 남자들한테 꼬리치는 꼴이 아주 꼴사납거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제야 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딴 행동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중간고사 예상문제 프린트를 하면서 남자 국어 선생님 한 분이 프린터를 잘못 설정해서 수업 직전까지 문제 프린트를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도와드려서 진짜 수업 1분 전에 해결을 해드렸는데 그게 고마웠는지 저한테 쉬는 시간에 케이크랑 커피를 사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세모눈을 뜨다가 저한테 USB를 휙 던지며 프린트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남자 국어 선생님이 바른 소리를 하셨거든요. 헤이 유쌤, 아니 나야. 프린터가 망가져서 도움받은 거지. 가만 보면 유쌤은 혼자서 뭘 하는 게 없어. 영민 씨가 프린트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접 하세요, 직접.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씩씩거리더니 결국 저를 화장실에 가두는 유치한 짓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도 그 영어 선생님의 어이없는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하고 있을 때 옆으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툭 쳐서 뭔가를 쏟게 만든다던가 급하게 몰고 나가 볼일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학원 공용차 앞에 사이드 브레이크 올린 채 주차를 해놓고 차를 안 빼준다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제가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도
퇴근 1분 전에 쪽지에 적어 휙 던져주고 가서 일 처리하느라 퇴근이 늦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부모들한테 민원받는 것의 대부분도 제가 해결하고 수습할 시간 없이 사고치고 떠넘겨버려서 그런 거였고요. 정말 조금만 더 그 선생님 학원에 남아있었으면 원형 탈모에 우울증, 거기에 더해 공황까지 왔을 거예요. 다행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원형 탈모에 우울증 초기 정도까지 왔을 때 돈 더 많이 주는 학원에서 스카웃이 왔다며 훅 가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애들 중간고사가 코앞에 온 시점에 그만둬서 진짜 너무 곤혹스러웠습니다. 대타 선생님 구하느라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다행히 진짜 좋은 선생님이 구해졌고 그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주일의 공백은 남편이 휴가를 내고 특강 강사로 활약하면서 메꿔졌습니다. 생각보다 가르치는 능력도 뛰어나서 의외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 엿먹으라고 일부러 시험 앞두고 휙 나가버린 그녀의 선택이 전화위복이 된 거였죠.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던가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바로 시동생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 진짜 비명 지르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 진짜 의외다. 자기야, 왜 자기 형수가 저 사람이라는 거 말 안 했어?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 그냥 여기서 보고 알면 되는 거지. 세상에, 세상 고결한 척 책 읽으면서 얌전 떨더니 생각보다 계산적이시네요. 우리 경리 언니. 경리 언니? 돈 다루고 뭐 그랬던 게 아주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았나 봐. 딱 계산해서 어떻게 시아주버님을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온 이상 그쪽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거야. 각오해. 그 순간 남편과 시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 붙였겠지만 하필 그때 남편과 시부모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셋이 들어오자 동서 태도가 확 변했습니다. 저 여기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 만날 줄 몰랐어요. 제가 아버님 학원에서 일할 때 진짜 허드렛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인상이 깊었거든요. 어머, 그랬니? 뭐라도 열심히 한다니 다행이다. 너한테 뭐 피해 준 건 없었고? 아니에요, 어머님. 일머리 없는 사람들이랑 제가 워낙 일을 많이 해봐서 어지간한 건 그냥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저도 그래요. 그래. 네가 힘든 게 많았겠어. 나도 잘 알지. 하긴 공부머리 없는데 일머리는 있겠니? 시아버지가 아마 무서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으면 그 둘은 상견례 자리가 끝날 때까지 저를 구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행히 시아버지 무서워서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 말씀은 안 하시고 동서도 싹 꼬리 내리고 시어머니한테 애교만 부리더라고요. 미리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의 차별은 참 도드라지고 확고했습니다. 가족들 모임 때문에 어머님 집에 갈 때 항상 그 앞에 있는 마트에서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걸 사가곤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거 사실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같은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그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신선한 거를 고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품질 차이가 확 난리는 없는데 어머님은 항상 똑같은 마트에서 골라 들고 온 게 뻔한 과일을 보고도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셨습니다. 아유, 과일 보는 눈도 우리 둘째는 어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네. 아주 사과가 단단하니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다. 큰애야, 너는 어디 떨이 사과 집어왔니? 아니, 사과들이 다 왜 이렇게 애들이 상태가 애매하냐? 어머님, 사과 이 앞에서 어머님 잘 가시는 마트 거기서 사왔는데요. 아유, 거기도 이제 영 못 쓸 때가 됐나 보다. 어째 물건을 이런 걸 파니? 어디 이거 먹을 수나 있겠어?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건 제가 사과를 사서 계산하고 있을 때
제 뒤쪽에서 동서가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똑같이 사과 사는 걸 언뜻 봤거든요. 제대로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귀찮았는지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덥석 집어들길래 얼른 제가 계산하고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 눈에는 동서가 산 사과가 훨씬 좋아 보이셨나 봅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물건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쇼핑한 것만으로 저랑 동서를 차별하셨으면 그 정도까지는 저도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차별하는 게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일단 명절이나 집안 모임 때 만나면 동서는 어머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앉아 일단 선물을 안깁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화려하게는 못 살았어도 그래도 물건 보는 눈이 없지는 않거든요. 시댁에 일일이 그런 걸 하고 가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충분히 저한테 많은 걸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정도 물건이 어떤 거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동서가 어머님께 선물하면서 애교 부리고 잘난 척하는 물건의 대부분이 브랜드에서 뭐 많이 사면 사은품으로 약간 정품 비슷한 거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옷을 얼마치 이상 사면 스카프를 선물로 주는데 그 스카프를 가지고 와서 어머님께 비싼 거 산 것인 양 선물을 한다던가 하는 거죠. 화장품을 많이 사면 정품 화장품 하나 사은품으로 주는 거 그걸 또 어머님께 갖다 준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브랜드에서 쇼핑할 거 다 하고 그 브랜드에서 주는 선물은 어머님을 갖다 주는 게 동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아실 리가 있나요? 그저 동서는 백화점에서 사는 브랜드 하나씩 어머님께 안기는 센스 있고 멋진 며느리인 거죠. 하지만 제가 일일이 그런 거를 다 말하는 것도 구차스러워서 어머님이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동서의 감각을 칭찬할 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어머님 참 좋으시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그런 식으로 명절 사은품으로 나왔던 거 어머님께 안기며 일은 안 하고 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애교만 떨고 있으니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동서 마음대로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세 번째 명절 맞이를 하던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각 집안마다 전통 있는 명절 음식이 있는데 내가 고민한 결과 우리 집은 만두다. 시어머님이 몹시 당황하면서 시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만두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명절 때 이 음식 저 음식 전부 치고 다양하게 해봐야 그건 누가 다 먹어. 다 냉동실 안에 들어갔다가 마르고 닳도록 음식물 처리만 하느라 바쁘지. 우리 집은 앞으로 명절 때 무조건 만두 한 종류만 해. 그리고 만두는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빚는 거야. 누구 한 사람하고 누구 한 사람 안 하고 그것도 아니고 나부터 참여할 테니까 이번부터 그렇게 하자고. 당신 가서 만두 재료나 좀 사와요. 아니, 갈비찜 하려고 갈비물에 담가놨는데 핏물 빼고 있는데 무슨 만두를 해요? 그건 나중에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천천히 해 먹으면 되고 고기가 썩어. 일단 명절엔 만두야.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저를 흘낏 보고 살짝 눈을 찡긋하시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왈칵 날 뻔했습니다. 저 혼자 동분서주 고생하는 걸 보고 아예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일 다 밀어놓고 동서와 함께 떠들다가 명절에 쇼핑이나 좀 다니려고 했던 그 계획은 산산조각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이 대빨 나온 시어머니와 동서가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시아버지 남편 서방님까지 우르르 둘러앉아 만두를 빚고 있으니 그건 또 그거대로 좋더라고요. 일단 혼자 동분서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동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 툭툭 섞어서 영어로 자기 남편에게 뭔가 말하더니 시어머니가 호응을 하자 아예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는 국어 전문이셔서 영어에 그다지 능숙하지는 못하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 허세와 있어빌리티, 상류사회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이라 아주 오래 영어 과외, 영어 학원, 영어 동아리 진짜 투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 발음에 있는 대로 버터 발라 굴리며 영어 좀 하는 느낌은 아주 잘 내는 분입니다. 동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본토 발음이라느니 어머님이 영어 교사 해야겠다느니 있는 대로 어머님 어깨에 뽕을 넣어주면서 알랑방구를 뀌죠. 그런데 처음에는 일상 대화로 시작하던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남편의 표정도 조금 굳으며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한마디 해야 하나 고르고 있는 게 분명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툭 치면서 슬쩍 고갯짓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시어머니와 동서 눈에는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은근히 묻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둘 다 피식 웃더라고요. 그 순간 동서가 뭐라고 시어머니에게 영어로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약간 어리벙벙한 얼굴로 멍하게 계시대요. 동서가 한 말이 소위 요즘 미국 애들이 쓰는 신세대 용어였거든요. 멍청한 얼굴이라는 뜻의 단어였는데 제가 지은 표정이 그 얼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뒷담, 아니 제 앞담을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신세대 용어를 잘 모르니 이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잠시 멍하게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동서의 말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This expression I made wasn't a funny face. It was just a sign to be quiet.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ask me first. Don't guess on your own. 순간 동서의 손에서 뚝 만두피와 만두소가 떨어졌고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지금 영어를 한 거니? 네, 어머니. 제가 지은 표정 웃긴 표정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하라는 얼굴이었는데 동서가 오해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아니, 네가 왜 영어를,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그 정도로 가르치나? 아니, 그래도 졸업한 게 벌써 몇 년인데. 뭐, 이 정도는 하죠, 다들. 생각보다 발음이 좋네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유학 다녀온 줄 착각하겠어요. 어디서 드립다 굴리는 것만 연습했나? 동서도 알잖아. 영어가 막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억양, 성조, 묵음 이런 게 다 맞아야 된다는 거 더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좋게 좋게 말하면서 저는 흘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입꼬리가 실룩실룩 하더라고요. 사실 제 영어는 다 남편 덕입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나면서 저는 책 읽고 정리해서 알려주고 남편은 제게 영어를 알려줬거든요. 그거 아세요? 외국어가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거라는 사실. 남편과 연애하면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영어로 대화하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래야 빨리 는다고 자꾸 저한테 영어를 쓰게끔 했거든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하고 속이 터져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이게 몇 달 지나고 나니 제 영어 실력이 확 늘어있는 거 있죠? 그때부터 신이 나서 혼자 공부하면서 지금까지도 남편과는 일정 시간 이상은 영어로 대화합니다. 매주 2-3시간은 최신 트렌드 용어 공부하면서 그걸 가지고 영어로 토론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동서가 그걸 알 리가 없죠. 두 사람은 똥 씹은 표정이 되고 시아버지는 파한 대소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야, 이거 홍보 문구로 쓰고 싶다. 보라 구경학원 격리 10년이면 영어 원어민처럼 한다. 이 서당계 3년보다 훨씬 임팩트 있는 문구 아니냐.
우리 큰 며느리 아주 한 방이 있어. 제대로 큰 한 방이 있다고. 그날 시어머니와 동서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 먹는 만둣국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물론 영어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는 건 조금 더 강해졌지만 일단 명절에 동서와 비교당하면서 구박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 영혼은 한결 평안했죠. 그냥 이 정도만 돼도 1년에 몇 번 있는 가족 행사에선 조금 참고 말면 괜찮겠다 싶었던 어느 날, 아이고, 아주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어요. 사실 그 소식을 듣고 미안한 말이지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큰일 났다 였긴 했습니다. 아이 가졌다는 동서 앞에 두고 제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한 거, 제 인격도 반성할 부분이 있지만 당장 시어머니가 얼마나 차별을 하실지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동서가 얼마나 저한테 못되게 굴지 정말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걱정됐던 건 나중에 태어날 제 아이의 입장이었습니다. 동서의 아이가 더 윗사람이 되고 제 아이가 아랫사람이 되면 제 아이도 저처럼 차별 속에 자랄까봐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제 편이 아니었던 하늘이 처음으로 제 걱정을 들은 건지 동서가 임신하고 4개월이 되었을 때 저도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들이 동갑이면 차등과 차별은 덜하겠다는 생각에 너무 좋더라고요. 임신해서 좋은 게 아니라 동서와 동갑내기 아이를 낳는다는 게 좋아서 눈물이 나는 제 자신이 어이없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죠. 하지만 똑같이 자기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저와 동서에 대한 어머님의 차별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동서는 임신 소식 알자마자 바로 2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거든요. 엄마 아빠 닮아 머리 좋은 아이 나올 텐데 요즘은 인맥은 조리원부터 시작한다더라. 출발 지점부터 달라야 성공하는 세상이야. 조금 지겨워도 조리원 2주 꼬박 붙어 있으면서 네 몸 챙겨라.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학원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쉬어. 네 실력에 아이 낳고 좀 키우다가 다시 나가도 경력 단절 이런 거 없지 않겠니?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괜히 임신 유세 떨면서 네 아버지 학원에 피해가게 쉬거나 그럴 생각 말아라. 임신 막바지까지 움직이고 그래야 애가 건강하다더라. 머리 나쁜 엄마 뱃속에 들어간 것도 억울할 텐데 건강까지 나쁜 애가 나오면 너 진짜 애미 자격도 없는 거야. 그리고 산후조리는 그냥 친정에서 해달라고 해. 아유, 내가 깜빡했네. 미안하다. 너 친정집이 없지? 아유, 박복하긴 진짜. 어째 몸 풀고 살펴줄 피부치 하나가 없어 그래? 솔직히 그전까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마음에서 거르고 귀에서 차단하며 견디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제 뱃속 아이까지 아예 대놓고 차별하고 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시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결국 참다 난생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다리를 뻗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 정말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그렇게 속상하신 걸까? 나 지금부터라도 그럼 진짜 대학 가? 아니면 내가 친정 없는 거, 기댈 곳 없는 거, 그게 어머님한텐 그렇게 화나시는 일일까? 내가 지금이라도 예단 예물 다 챙겨서 동서처럼 어머님 품에 안겨드리면 좀 덜 하실까? 나 정말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진짜로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밉상이야? 금쪽 같은 큰아들 정말로 내가 나쁜 마음 먹고 꼬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제가 한풀이 하듯 쏟아내는 말을 들으며 남편이 착잡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랄만한 얘기를 저한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저러시는 거 다 나 때문이야.
이건 또 대체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왜 당신 때문이야? 금쪽 같은 아들이잖아, 당신. 아니, 금쪽 같은 아들이 아니고 금쪽 같은 당신 아들. 늘 비교당하게 만드는 똥 같은 아들이 바로 나거든. 순간 또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어 판단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했습니다. 나 우리 엄마가 낳은 아들 아니야. 아빠가 재혼하신 거고 우리 엄마가 직접 낳은 아들은 내 동생 하나야. 친엄마는 나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후조리 잘못돼서 돌아가셨고 어쨌거나 어린 아들 혼자 키워야 되는 부담감에 고민하시던 아버지가 평소 아버지 잘 따랐던 친한 동생이랑 다시 결혼하신 거야. 나도 자라면서 알게 됐어. 왜 다른 집은 큰 아들을 더 예뻐하고 큰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데 우리 엄마는 왜 둘째 아들만 예뻐할까? 그게 어렸을 때 내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내가 조금 자라고 나서 친척들이 얘기해 주더라. 그제야 나도 알게 됐어. 내가 우리 엄마 친아들이 아니어서 엄마가 그렇게 미워했던 게. 네, 남편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제야 많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저와 제 남편은 그냥 자기 아들 진짜 며느리 기죽이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제야 왜 서방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아무리 어이없는 얘기를 해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왜 수시로 남편에게 너는 맨날 동생 기나 죽이지 동생한테 뭐 제대로 해주는 거 있냐고 한마디씩 미운 소리 하실 때마다 남편이 그냥 얌전하게 듣고 넘어갔는지 그제야 전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그치고 남편을 꼭 끌어안았어요. 당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라도 얘기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신 마음 아프게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나도 진작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굳이 당신한테까지 얘기할 필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엄마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한테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그걸 당신한테 푸는 게 아닌가 하고.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니 참 시어머니도 불쌍한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만든 비교의 감옥에서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어떤 미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불쌍한 노인네구나 하면서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였어요. 참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이상하죠. 제가 오후 2시쯤에 출근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어쩐지 그날따라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학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책 보고 준비하는 거 학원에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침부터 너무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제 평생 정말 처음으로 아침 9시 전에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쓰러져 있는 아버님을 발견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른 119에 전화를 하고 아버님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CCTV를 확인하니 8시 45분쯤 아버님이 학원 사무실에서 나오시다가 비틀비틀하며 쓰러지셨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을 딱 쓰러진 지 7분 만에 발견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골든타임을 지났을 거라며 저한테 정말 며느님이 아버님 살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어쨌든 아버님이 사실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소식 듣고 달려온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시어머니가 멀뚱멀뚱 저를 보다가 동서가 저한테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그렇게 연기해봐야 진심 아닌 거 다 드러나거든요. 어차피 아버님 쓰러지셔서 그렇게 연기하는 거 알아채지도 못하시니까 작작하시죠. 뭔가 반박할 힘이라도 있어야 제가 한마디 할 텐데
아버님 병원에 옮기고 심장 떨리게 결과 기다리느라 도저히 그 말 같지도 않은 말까지 반박할 여력은 없더라고요. 아버님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분간 약간의 재활이 필요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말도 좀 어눌한 상태로 사셔야 했지만 의사 얘기가 이 정도만 돼도 정말 기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활 잘하면 완벽하게 정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까지는 될 거라는 얘기에 얼마나 안도감이 들었는지. 하지만 문제는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학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원장님이긴 했지만 수업을 딱히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학원 운영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지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원장이 맨날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들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트렌드도 좀 분석하고 학원생들한테 어떤 문제를 어떻게 줄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원을 꾸릴지 그런 거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건 다 원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그걸 하지 못하게 되셨으니 당장 다가올 기말고사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하나 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정말 큰 인심이나 쓴다는 듯 앞으로 나서더니 본인들이 학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물론 서방님도 동서도 학원에서 잔뼈가 굵기는 하죠. 하지만 둘 다 강의를 할 줄 아는 거지 운영을 할 줄 아는 건 아니니까요. 학원 운영과 강의는 정말 다른 영역이거든요. 두 사람이 그렇게 나서자 어머님이 반색을 하며 그들의 편을 들더라고요. 아유, 이제 살았네. 여보,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똘똘하게 학원에서 일하던 경력이 있는 애들이니 이럴 때 도움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참에 애들한테 맡기고 당신은 은퇴해서 그냥 나랑 건강이나 지키며 삽시다. 근데 아버님의 표정이 뭔가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동서를 쏘아보시다가 서방님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다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지. 큰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요? 아버지, 저는 학원 일 아는 게 없는데요. 집사람이야 워낙 오래 경영에 관여했으니 베테랑이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더 적성에 맞고 좋습니다. 베테랑은 무슨, 자리 지키고 앉아있으면 베테랑인가? 허이구. 아버지, 저 못 믿으세요? 아니, 저를 못 믿으면 아버지 아래서 일했던 이 사람을 믿으셔야죠. 그래서 못 믿는 거야. 낼름 돈백 더 준다고 학원 옮기고 대타도 안 구하고 도망간 강사. 내가 잊을 줄 아냐? 시아버지 말에 동서가 진짜 드물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도 저지른 일이 기억난 거겠죠. 아이고, 이 양반 진짜 뒤끝 있네. 어릴 때 잠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하나 가지고 7층짜리 큰 학원을 맡긴다 못 맡긴다 판단을 해요? 어쨌건 학원 운영하려면 상식도 있고 학습 능력도 있어야 하니 테스트에서 결정할 거야. 큰애 부부랑 둘째 부부 시합해라. 내가 내는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학원 증여할 거야. 순간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 모두가 약간 멍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라는 듯 눈이 동그래져서 시아버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큰 며느리 얘는 거기서 학원비나 받아서 카드나 긁어주는 앤데 얘가 무슨 운영을 알아요? 그리고 큰애는 지금 회사 잘 다니는 애가 학원을 맡겠어요? 아니, 당신도 참 이상하네. 둘째 애가 지금 자기가 잘 다니던 학원 그만두고 자기 아버지 학원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래, 내 후계자가 나타나서 좋구나 하고 맡기면 되지. 그걸 보고 애들을 경합을 붙여요? 당신도 참 짓궂네요. 둘째 애한테 물려주고 싶으면 그렇다고 하지. 게임도 안 되는 시합 붙여서 굳이 첫째를 뭉개고 줘야겠어요? 허이고.
하지만 아버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무조건 아버님이 낸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사람에게 학원을 주겠다는 거였죠. 사실 저는 아버님 학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님이 다시 건강해져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합까지 해서 학원을 제 손에 넣을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대놓고 제가 질 거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뭔가 오래전 묻어두었던 경쟁 심리, 승부욕이 불타올랐어요. 아이, 부부 중 하나만 참여해. 2대2는 복잡하니까. 에이, 당연히 그러면 저는 집사람이 나가야지. 명문대 출신에 나름 영어 인기 강사님이신데. 그러면 저도 집사람 내보냅니다. 이 사람 저 믿어요. 아이고, 아주 대놓고 포기 선언이네. 그래, 차라리 그게 낫다. 어차피 정해진 결과 네 아빠 마음이라도 편하게 참여의 의의를 둬라. 준비 기간은 한 달이고 과목은 국영수야. 범위는 굳이 정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들 한번 찾아서 공부해봐. 사실 한 달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범위가 없는 시험이었기에 딱히 준비할 건 없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동서는 공부하겠다고 서방님을 졸라서 한 달간 호텔로 책 사들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한 달 공부 하나 안 하나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 남편과 둘이 하던 영어 공부 계속하고 수학은 머리 굳지 않게 기본 문제집만 하루 1시간 풀어봤습니다. 국어는 따로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아 보던 신문이나 책만 계속 열심히 봤죠. 그리고 시아버지 재활병원을 그냥 열심히 모시고 다녔습니다. 너, 네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면서 문제라도 좀 알아내려는 꼼수인가 본데? 네 시아버지가 까다롭긴 해도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알지? 네, 알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날 뭘로 보고 문제 절대 유출 금지야. 자기 편하게 나 데리고 병원 다니는 며느리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아니, 문제 푸는 거 포기하고 저러는 건 그렇다 쳐도 그러면 아예 기권해서 둘째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지. 아유, 마음 씀씀이 하고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가끔 날아오는 동서의 비아냥거리는 문자를 몇 번 무시하고 났더니 금세 한 달이 지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별다른 준비 없이 시험에 임했습니다. 아버님이 고심 끝에 제출한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영어도 전문 용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아주 고급 학술 영어였고 수학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열심을 다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다 보니 기본에 충실하면 다 할 수 있는 문제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이리저리 꼬아놓았을 뿐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어서 한번 실마리가 풀리니 술술 해결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네, 저의 승리였어요. 동서는 중간에 수학 문제를 서방님이 슬쩍슬쩍 도와줬는데도 제대로 풀지 못했고 영어 전공이라고 그렇게 뻐기더니 이런 단어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며 투덜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완벽하진 않아도 어쨌거나 답을 다 써내고 그 답이 정답에 근접하거나 완전히 정답인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학원이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어쨌건 결과가 확실하니 뭐라고 반박은 못하지만 시어머니가 울그락 푸르락 아주 얼굴이 총천연 무지개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아버지가 슬그머니 저를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시더라고요. 그래, 나랑 했던 그 약속이 기억나냐?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혼자 눈을 껌뻑껌뻑 했습니다. 그 청포도 알사탕 걸고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이 있어. 잘 기억해봐라. 순간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지신 건가 싶어 당황스러움이 밀려오던 그때 청포도 알사탕이라는 말에 정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쓰러졌던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일이에요. 당시 저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한 돈을 1년간 모아 제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국어학원을 등록해서 다녔었습니다. 딱 2달간 짧게 다닌 국어학원이었지만 그 학원 선생님이 저를 몹시 아껴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점점 더 병원비가 많이 들고 제가 학원에 낼 돈까지는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학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시장에 나와 장사를 하다가 진상 손님에게 된통 당하는 엄마를 보며 학원은 사치라는 생각에 펑펑 울었거든요. 그런데 학원을 그만둘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와서 공부라도 해. 그리고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나한테 갚아주면 되잖아. 당시에 살짝 혹하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 여유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리고 돈을 벌어야 엄마 병원비를 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학원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수능이 다가왔죠. 착잡하더라고요. 과연 시험을 잘 봐야 하느냐도 모르겠고 잘 본다 한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도 막막했습니다. 솔직히 시험을 잘 보고 원서를 쓰더라도 그 원서비를 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학원 앞에 가 있더라고요. 환하게 불이 켜진 학원 건물, 그 안에서 수능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친구들을 보는데 갑자기 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저 아이들과 나는 사는 방향이 다르니 수능은 미련조차 남지 않게 망쳐버리기로 말이죠. 그 결심으로 뒤돌아서던 그때 누군가가 저를 잡았습니다. 그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7장을 꺼내 제게 건네줬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현금이 이것뿐이야. 수능 전에는 기름진 거 미역국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학교 앞에 아침 일찍 여는 김밥집 있으니까 김밥에 어묵이라도 꼭 싸가고, 어? 저 이거 안 받을래요, 선생님.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잠깐만, 너 주머니에 그거 사탕이야? 그러면서 선생님은 제 주머니에 있던 청포도 알사탕을 하나 가져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담보야. 대신 너 이 다음에 내가 네 도움이 꼭 필요할 때 두말 않고 도와줘야 한다. 이게 담보야. 알았지? 그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펑펑 눈물을 쏟았던 그날, 그 저녁의 풍경이 고스란히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그때 그 선생님이 아버님이셨어요? 내가 믿지는 투자는 안 하는 사람이야. 난 네가 처음 우리 학원에 취직하겠다고 왔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아이 넌 날 못 알아보더라. 하긴 한 달 배운 학원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하겠냐마는 여튼 그때 빚진 거 갚아. 7만 원. 10,000원에 5년씩 해서 35년 여기 운영해야겠네. 그리고 둘째 너. 시아버지는 온화하게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다가 갑자기 단호한 얼굴로 서방님과 동서를 쏘아보셨습니다. 둘째 너. 우리 학원을 네가 왜 그렇게 후다닥 그만뒀는지 내가 몰라서 그냥 둔 줄 알아? 너 특강비며 보조 수업비 학원이 아닌 네가 직접 받아서 챙겼던 거 내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 준 줄 알아? 그리고 네 남편 한 번씩 학원으로 데리고 오라 해서 현금으로 학원비 받은 거 슬금슬금 가져가고 이 도둑놈들을 내가 뭘 믿고 학원을 넘겨? 경찰에 신고 않고 넘어가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 세상에, 저 그동안 사실 비는 돈 몇십만 원씩 나올 때마다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제 사비로 채워 넣었거든요. 그게 다 서방님 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시아버지가 하나하나 들고 따지니 서방님과 동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반박할 수가 없는지 입 내밀고 뚱하게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원을 물려받았어요. 재활 의지가 강한 시아버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학원으로 돌아오신 게 저한테는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시아버지는 1년 만에 학원으로 돌아오셔서는 바로 저한테서 학원 원장 자리를 회수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학 가. 너라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도 충분히 가능해. 공부해도 늦은 때라는 건 없어. 내가 이 아버지가, 이 선생님이 밀어줄 테니 너 하고 싶은 만큼 공부해. 그렇게 저는 든든한 선생님이자 시아버지의 지원으로 대학교에 진학했고 석사 박사까지 쭉 공부했습니다. 동서는 다니던 학원에서도 모나고 불친절한데 실력까지 없는 선생으로 찍혀서 쫓겨나고 지금은 작은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서방님도 진즉에 학원에서 쫓겨나 지금은 시어머니와 함께 배달 전문 분식집 운영 중입니다. 그것도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신경 안 쓰려고요. 지금이 제 삶을 통틀어 가장 저에게 집중하는 아름다운 시기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